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있었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세수 재축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임 예산인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같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 대응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FOMC, 중국 전인대 상무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변동성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 증시의 전망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전격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가 전격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그 정무위원들이 주도하는 금투세 보완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앞서 당내 토론회도 열었었는데 그때도 결론을 사실상 못 냈죠. 그래서 그때 지도부의 당론 결정을 일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예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기존 입장을 보면 폐지라기보다는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폐지에 동의한다. 라는 발표가 상당히 전격적인 결정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도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여러 제도를 고민하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인 위험성,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유예했거나 아니면 개선해서 시행한다라고 했다면 이게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면서 결국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앞으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그리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금투세가 이제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금투세 폐지 소식에 반응했죠. 네, 정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오랜 기간 이게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이 소식이 전해진 때가 9시 30분경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증시가 바로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오늘 1.83% 오른 46포인트나 올라서 2588.9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뭐 더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단번에 750선 회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금투세 폐지 소식에 더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서 연말 증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투세가 시작되면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는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됐다. 이런 이유에서 증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증권 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2020년 당시에 세법 개정 당시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지금 인하를 했거든요. 네. 2020년까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세율이 0.1%, 코스닥은 0.25%였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0.02%포인트씩 인하가 돼서요. 네.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돼서 코스피는 0.03%포인트, 코스닥은 0.18% 이렇게 세율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실은 유가증권에서는 0%, 코스닥은 0.15%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금투세가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였다고요? 네, 이게 금융권에 따르면요,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9월에 비해서 6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분의 월별 추이를 보면 8월에 많이 올랐잖아요. 9조 7천억 원, 10조 원 가까이 오르면서 네. 그때 3년여 만에 증가폭이 최고치를 찍었다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이제 9월에는 5조 2천억 원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 다시 6조 원대로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세를 다시 키우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자, 그런데 지난달은 전체 총액이 늘어난 것보다 어디서 늘었는지가 문제예요. 10월 한 달 사이 이제 5대 시중은행, 우리가 1금융권이라고 보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 1천억 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네. 이게 8월과 9월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1금융권에서 막혔던 대출 수요가 지금 2금융권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2조 원 넘어선 증가폭이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갔고 특히 이제 중도대출금, 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에도 상호금융권이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향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제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이금융권에서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가 중단이 되고요. 그래요? 네.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상호금융이죠. 신협 같은 경우는 이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이 되고요.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 신용보험 보증 대출도 제한을 해서 네. 이런 거는 결국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대환 대출도 현재 취급을 네. 중단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 11일 오는 11일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금융당국이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이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서 관리를 받아라. 이런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직접적인 거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이제 이금융권도 은행권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현재는 낮거든요. 이 스트레스 DSR 그 이금융권에 적용되는 금리가. 근데 이것도 이제 은행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규제에 해당이 되고요.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상호금융 같은 이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나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그 상호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식의 대출 규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총 생산이 20% 넘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네.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함께
뭐 기온 강수량 같은 기후 변수 여기에다가 탄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기술 트렌드 같은 경제적 변수 같은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대응별 시나리오를 추적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별도의 기후 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른바 무대응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보면 국내 GDP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50년 뒤, 그러니까 2100년에는 기회가 더 확대돼서 GDP는 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마 무대응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대응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한 결과가 정말 무섭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을 이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가정을 해보면 네. 2100년에 6.3도 더 오른대요. 그리고 강수량은 16%. 6.3도. 네. 네. 이에 따라서 태풍 피해는 2100년에 9조 7천억 원에 육박한다. 홍수 피해는 3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이게 6.3도 상승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극지방의 모든 빙하가 다 녹는 수준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수면이 수십 미터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의 생물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이건 생태계가 거의 완전히 붕괴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농업이나 식료품, 건설, 부동산,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온도 상승, 강수 피해에 취약한 업종들로 분류가 돼서 부가가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금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2100년 GDP 감소율, 연평균 성장률을 측정을 해보면 10.2%, 0.14% 포인트로 축소된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8분입니다.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죠. 뭐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 등 기금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나머지 부족분은 또 불용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네, 네. 큰 틀에서 먼저 말씀해 네. 주신다면은요. 요번에 이제 그 세수가 네. 결손이 난 거죠. 네. 29조 원 정도 났는데 이거를 이제 세수 결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서 받거나 더 세금을 더 세금을 또 올리면 어떻게 그렇게 글쎄요. 쉽게요? 네, 아니면 교수님. 국가 채무를 더 늘려서 국채 발행을 해서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그렇게 하면은 세수 결손을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네. 어떻게 했냐면 그게 네. 아니고 우리 정부의 기금이 각각 곳곳에 주머니가 있다. 네. 그게 이제 이미 쌓여 있는 게 있으니 먼저 그 기금을 가지고 네. 세수 결손에 메꾸자. 세수 결손은 이미 예산에 짜져 있는 돈이니까 그 지출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면에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자를 외부에다 지출하는 그런 부담이 느끼는 그런 이제 채무 조달이나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억제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네. 그 29조 원 중에서 18조 정도는 기금에서 빼오겠다는 거죠. 기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외국한 그 평형 기금. 그래서 네. 한 4조 내지 6조 정도. 네, 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조. 뭐 주택도시자금에서 2, 3조 이런 네. 식으로 빼오고 또 지방에다가 이제 교부세라고 이제
그 국세 중에서 일부를 보내게 돼 있는데 네네. 그것도 대략 6조 5천억을 덜 보내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불용재산 네. 이제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이죠. 이게 7조 내지 9조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수 결손의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그 국세 수입이 올해 337조 7천억 원으로 지금 네. 이제 세수 제축의 네. 결과 이제 예측이 된 거고요. 네. 세임 예산은 367조 3천억 원인데 네. 그러면 29조 6천억 원, 약 그렇습니다. 30조 가량이 이제 부족할 거라는 그렇죠. 토대 위에서 이런 대응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게 아까 외국한 평형기금 같은 그러니까 기금 같은 그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이제 네. 얘기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외환 외평기금 네. 이게 외환 그 평형기금은 뭐냐면 달러가 뭐 외환이 달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외환 하여튼 달러들을 포함해서 이게 너무 오르고 환율이 네. 너무 내리면 경제가 이제 불안해지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때에 일정한 기금을 놓고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외환을 이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달러가 가격이 달러에서 원화가 환율이 높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환율이 내려갈 때는 달러를 다시 사서 네. 이거를 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원화를 주고 네. 달러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기금이 부족하면 그거를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외평 기금은 가능한 한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외환 보유가 한 4천억 정도 된답니다. 네. 그래서 국제로 보면 한 9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 외환의 그 옛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생생하게 환란이라고 기억하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문제 없이 방어할 네. 수 있다 하고 그 기금에서 일부를 이제 빼오는 그런 그 요번에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외평기금 자산이 274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4조에서 6조 정도를 끌어다 네, 쓰는 네, 거는 네.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외국한 그 평형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방파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 대선이라든가 뭐 중동 불안정이라든가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래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쌓아둔 이 비상금을 동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당히 이제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높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도 이제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선거도 끝내고 네. 여러 또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은 환율이 좀 더 지금보다 높은 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1,370원, 네, 얼마 네. 전에 90원까지 올라가고 더 막 오를 이렇게 거라는 예측도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오를 때는 좀 덜한데 네. 내리면 때에 우리가 외평 기금을 써야 되는 게 나타나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너무 올라가도 그렇고요. 내려가도 그렇고 네. 이러한 그 문제인데 외평 기금이 환율이 올라가면 쌓일 수 있고요. 네.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평 기금. 그래서 이런 때 아주 빨리빨리 조속하게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그 외환 시장이 이제 불안해지면 다른 분야도 여파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한 손은 건들지 마는 게 좋죠. 기금은 원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쓰게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금법이 있죠. 그런 네, 거죠.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해외여행에 대한 적금을 두잖아요. 거기를 허들 때는 여러 가지가 뭐 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긴급하게 올 때만 빼는 거거든요. 어지간하면 네.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금들을 많이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9월 말에 그 외평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이제 말을 바꾸는 거냐.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부는 뭐냐면 네. 가능한 한 우리가 부채나 이런 조달하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주머니를 이쪽 저쪽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건데 그 한 달 전만 해도 외평자금 이런 데서는 안 빼고 다른 기금에서 빼도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율이 조금 뭐 안정적으로 높긴 높지만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빼고 뭐 영 안 되면은 이제 뭐 나중에 국가 부채를 다시 늘리는 방안은 있으니까요. 언제나. 네. 다만 부채가 올해하고 내년도가 너무 높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195조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 1,2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부채를 늘려가는 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지금 기금을 일단은 대체해서 쓰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 달에 그렇지만 한 달 전에는 안 쓰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재추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거죠. 근거가 나오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와서 그런 것 같기는 이런 한데 면을 이제 보이는 건 이해되는 있습니다.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예. 그다음에 또 하나요. 네. 그 외국한 평형기금 외에 기금 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하겠다는 네. 14조에서 16조 하겠다는 것 중에서 네, 네. 어떤 기금을 또 활용하겠다는 거죠? 또 이게 지금 요번에 그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거니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주택도시기금은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청약을 들거나 국민 주택 채권에 일부 돈을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네. 납입하고 일정액을 납입하고 네. 이제 그러한 돈을 정부가 기금으로 형성해서 임대주택 건설하거나 네. 분양주택 건설 뭐 주택구입자금 등 전세자금 등 이런 데 이제 기금을 쓰게 돼 있고요. 또 도시 개정에서 보면 도시 재생 지원이라든지 뭐 공간 지원 리츠라든지 도시 기능 네. 증진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에 아주 피부에 와닿는 또 꼭 네. 필요한 이런 주택들 도시 생활 등 이런 데 자금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여서 남겨둔 자금을 사용해서 세수 결손에 이제 쓰게 되니까 네. 원래 본래 목적을 벗어난다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면도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같은 서민 네. 대출 자금 재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니까 마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요. 지금 현재 뭐 약간의 집값이 오른다고 뭐 대출도 억제하고 있고요. 뭐 이 청약 부금의 약정도 지금 바꾸겠다고 하고 여러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 주택 문제는 정말 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과제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쓰려고 한 기금을 일부를 빼서 세수 결손을 한다 하는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고 좀 그 서민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상목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기재비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 도시기금 활용 방안이 이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네.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쓴다는 뜻이 아니다. 걱정하지 그거는 말라 그렇게 물론 얘기를 그 맞죠. 예, 그 했더라고요. 네. 재원은 사실은 뭐 차입금도 있고요. 뭐 자체 재원 출자 투융자 회수도 있고 자산 유동화의 방법도 여러 방법에서 돈을 끌어왔긴 했어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청약저축이나 국민저축주분에 들어오는 중에 일부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네, 면의 네.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 용도가 네. 문제는 재원도 재원인데 예. 용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용도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건설, 뭐 분양주택 건설은 전부 서민들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데서 조금 이쪽 주택도시기금을 좀 빼서 세수결손 메꾸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네. 주는 교부세와 네. 교부금 네. 이거를 이제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부세와 교부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지금 현재 우리 세법에 정확하게 20% 이내 19.3인가 그 퍼센테이지를 국세 중에서 일부를 정부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교부세고. 네. 그다음에 교부금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뭐 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쪽 교부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재원이 원래 이 세금이 국세가 안 거치면은 당연히 그 율은 그대로 있고
교부세와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가 줄면 비율 자체가 당연히요. 네. 비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줄어듭니다. 없죠. 예, 그게 네. 한 9조 7천억이 나온 게 네. 나오는데 요번에 6조 5천억을 빼고 3조 2천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자기는 국세 줄은 많고 그대로 줄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9조 7천억이 이번에 못 드릴 정도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걸 다 빼지는 않고 네. 6조 5천억만 덜 드리고 3조 2천억은 지방에 쓰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뭐이 9조대가 3조대로 바뀐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방 정부는 역시 지금 지방 자립도가 10%도 많고 20% 뭐 의정부시 같은데 20%뿐이 안 돼요. 가까운 수도권인데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데서는 이 재원이 조금만 빠져도 지금 자료에 보면은 뭐 광주나 전라도한테 한 700 내지 800 이렇게 도 단위에서 줄어들 정도 되고 다른 네, 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지출 요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옵니다. 다만 뭐 국세가 덜 거치니까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작년도 얘도 세수 결손 때문에 네. 무려 18조 정도를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부세하고 교부금 합해서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도 그런데 올해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냐면은 지금 2년 전부터 4년 전부터죠. 그때 2021년에 61조가 세금이 잘 늘려서 네, 세수 네, 초과됐었죠. 네. 한 2년간은 세수 초과됐다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세수 결손이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아주 재정 상황에서 가장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나 네. 기업이 반도체나 이게 잘 될 때는 세수 초과가 됐어요. 네. 그 세수 초과될 때 이런 거를 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다 지출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정부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내리고 네. 반도체가 안 되니까 네.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22년에 법인세가 8조 4천억 원이나 냈다가 네, 네. 그 다음엔가요 2조 7천억 원밖에 납부를 못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기업 실적이 안 네,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올해도 법인세 실적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두 SK하고 삼성전자만 해도 그건 뭐 10조씩 냈던 그런 곳이 거의 못 내는 상황이 네. 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 세수 초과 때하고 세수 결손 때 이런 상황을 빚고 있고 네. 이런 어려움을 잘 이제 슬그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 같은 걸 전용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불용액이요.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을 얼마나 지금 활용할 불용액이 계획인 거죠? 한 9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7조 내지 9조입니다. 7조에서 9조. 네, 7조 9조는 뭐냐면 예산의 편성은 됐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지금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불효불급한 이런 것이 있다면은 네. 그런 데는 이제 빼고 네.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불용이라는 거는 이제 예산을 해놨다가 네. 쓸 곳을 찾지 못해서 없애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넘어갈 수 있고요. 있고. 예. 네. 이미 편성돼 있지만 네, 안 쓸 안 쓰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세수 결손이기 때문에 그걸 네. 안 쓰겠다는 거니까 다시 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어떤 세수 변화가 오지 않은 한은 네. 이런 당면도 없고 편성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제 네. 국가 채무가 591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지금 1,195조예요.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 국가 채무를 더 이상 지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그겁니다. 않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면한 또 과제는 당장 이제 지방도 어렵고 여러 네. 가지로 지금 이제 그 아까 네. 그 주택기금 같은 네, 것도 네. 하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런 상황일 때요. 이제 지금 작년이 처음에 이제 세수 결손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2년 전에는 하고 전 중개년도는 초과했다면서요. 세수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뺐고요. 네. 이런 이 외평채 뺐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주택도시기금은 빼진 않았었어요. 네. 약간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면이 약간 있지만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세수 결손을 보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또 하나는 방법은 네. 이거를
추경 등 다른 방법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현 정부는 그 기금의 전용을 통해서 네. 하겠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추경을 보통 언제쯤 해요? 하게 되면은요. 교수님? 추경은 때가 어느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이 뭐 해봐도 이제 지금 요번 11월이지 달 않습니까? 예 네. 마지막 이제 2달뿐이 못 쓰니까요. 예, 거의 뭐 때가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추경하려면 이미 계획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지금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좀 늦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추경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자체를 세입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손이 통계상으로 당연히 이게 안 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입을 감소하는 추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서 정부 지출을 어느 부분일까 줄일 건다든지 또 아니면 국가 부채를 끌어올 거니까 종합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추경인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세입과 예산 자체가 완전히 엉클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기금으로 이제 막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현 정부를 보고 그럼 있는 거죠. 정부의 지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네. 우리가 그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있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금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끌어올 수도 없고 부채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0억 대 2017만 해도 600억 대가 지금 내년 되면 1,200대 국가 채무가 생긴다는 네.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 보면은 가능한 현재는 어렵더라도 기금을 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기금을 전용하고 할 수 없으면 부채를 끌어오면 되니까 언제나 끌어오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이 방법 먼저 써먹는 것이 더 좋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적을 갖고 네. 통장이 여러 개 네. 있는데 네. 이제 적금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건 요때만 쓰려고 했는데 대출을 더 받는 건가 아니면 네. 요거를 지금 좀 허물어서 약간 쓸 건가 이런 고민인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잘 지적하신 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외국 갈 돈을 네. 위해서 여행비도 마련하고 네. 무슨 돈도 등록비도 갑자기 아플 걸 대비해서 또 해놓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돈을 주고 있는데 이때 그건 그대로 만지지 말고 내가 지금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생긴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그럴 때 바로 가서 은행 가서 돈을 꺼올 건가. 아이들한테 집사람한테 설득해서, 괜찮아 잘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 크고 나서 한 10년 뒤에 네. 이거 다 갚아야 된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나중에 갚을지 안 갚을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네. 현재는 그 돈을 먼저 헐고 이거를 현재 어려운 점을 극복해 보자 이렇게 해서 부채를 늘리지 말고 이런 방법이 이번에 이제 하나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소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안 되면 이제 뭐 또 차입을 끌어와야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떤 자금의 운용이나 네. 국가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미 주머니가 있으니까 네. 각 주머니를 조금 헐어보자 네. 하는 것이 이번 기금의 전용을 통한 세수 결손의 네. 보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네.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네. 설득을 하고 또 네. 이해를 구하고 네. 또 세금을 올리든 내리든 네.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요즘 당정 간에도 좀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좀 정책에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내년도 그 예산안 심사가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12월 며칠이면 마감이 돼요. 보통 이게 한 달 전에 그 모든 예산 부수법이 다 통과돼야 되고 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으로는. 그런데 보통은 다 어겨가지고 마지막까지. 12월 달에 뭐 원래 11월 한 2일인가 그 3일 고전에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 이제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기껏 대한 내년 예산이 3.2%뿐이 못 늘렸어요. 사실은 네. 과거 정부, 지난 정부에는 평균이 뭐 8, 9% 정도 뭐 됐었거든요. 그럼 다 국민들은 좋아하죠 일단. 예, 세금은 5.5%뿐이 안 늘었는데 네, 예산을- 지출이 9%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현 네. 정부는 그래도 자기 어떻든 간에 잘 보이는 것 수도 있지만 그걸 참고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3.2%인데 다만 2026년에 선거가 있어서 네. 이번 예산 심의 때 아마 SOC만 유일하게 이번에 줄였어요. 내년도에. 네. SOC 부분은 줄이고 딴 데는 다 R&D는 최고로 올려고. 네, 워낙 R&D 줄여가지고 좀 올해 문제가 줄여가지고 있었잖아요. 문제 많았죠. 네. 그런데 이게 SOC 요구가
지방에 선거 있는 앞두고는 국회의원들이 요구가 많이 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월급 받으면 정말 이렇게 세금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아껴서 나라 살림 위해서 국민들이 돈 내주는 거거든요. 네.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국가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국민의 복지하고도 직결됩니다. 맞습니다. 네. 따라서 허틀게 이걸 할 수밖에 하면 안 되고 또한 그런 어떤 정치적 측면을 너무 강조되는 지출 이런 네, 것들 네. 가능한 한 그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이 안 해주면 네. 어느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합리적으로 잘 대해서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되는 국회 예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의 주안점을 더 네, 그렇습니다.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 드렸어요. 겁니다. 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마감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다우도 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일단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이제 7주 연속 그 상승한 분위기는 조금 꺾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어떤 분위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뭐 애플부터 뭐 아마존 다 맞아요. 발표했는데 이들도 실적 보면 다들 괜찮더라고요. 실적은. 근데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못 맞췄던 기업들의 일부 좀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일부 급락한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지난주까지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러죠. 트럼프가 당선할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미국의 금리라든가 또 금값,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숫자는 되게 안 좋아요. 일자리 수가 12,000개, 앞에 11만이 아니라 그냥 12,000개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9월에 22만 3천 개 일자리가 늘었으니까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얼마였었나요? 10만 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12,000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나왔는데도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올라 버렸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지만 그때 이제 분석하기로는 허리케인이 그때 2개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보잉의 파업 영향이 좀 있어서 보잉에서만 4만 6천 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게 허리케인이 오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일자리들 있잖아요. 네네. 뭐 레저라든가 이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허리케인도 지나갔고 보잉 파업도 해소될 걸로 좀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번 그 고용 지표를 좀 일시적인 좀 흔들림이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8월에 발표됐던 거는 기억나시죠? 그거는 깜짝 놀랐죠. 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허리케인이나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일시적인 게 드러나다 근데 보니까 두 번째 허리케인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냥 예, 크게 단정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실업률이 또 안정화됐어요. 4.1%로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실업률도 괜찮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수치의 급격한 하락이 조금 이제 혼란이 예상보다 컸음을 나타냈지만 하락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허리케인, 뭐 보잉 파업 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의 영향은 주진 않았다 크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달에 발표될 이제 지표가 좀 잘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가장 관심사는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부문이었는데 어떻게 AI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 시각을 계속 유지해 가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빅테크에서 계속해서 특히 이제 알파벳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이 클라우드 사업부가
무려 35%나 성장을 했는데 그 네. 성장이 뭐라고 했냐면 AI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 이름이 애저라 그러죠. 애저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33%나 분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나델라 그 CEO가 뭐라고 했냐면 AI가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뭐 메타는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실적은 좋은데 왜냐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AI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출 증가. 그러니까 또 이거 또 수익성 둔화되는 거 아닐까? 또 그렇게 네.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리고 아마존의 제시 CEO는 뭐라고 했냐면 생성 AI에 대한 투자는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다. 투자를 내년에도 계속 많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테크 그냥 우리는 지출 줄이지 않는다. 계속 늘려나가겠다. 네. 그렇게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좋았고 다만 애플은 좀 AI보다는 이제 아이폰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아이폰 네. 매출이 6% 역성장은 아닌데 이게 한 자릿수 성장이 좀 그치다 보니까 또 거기 중국 매출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시장에서는 아이폰 매출 성장이 아직은 좀 쉽지 않구나 하면서 주가는 조금 부진했다. 역성장이라는 건 중화권 매출은 감소했다. 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상 최고인데 네.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중국은 지금 매분기 좀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네. 있어서요. 네. 엔비디아가 그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 중에 뭐 나스닥, S&P 500에 다 편입이 돼 있는데 다우 지수는 좀 허들이 높아서 이게 30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개 기업 중에 이번에 인텔이 빠져버립니다. 빠졌군요. 인텔이 참 안 네. 좋죠. 요즘에 주가도 안 좋은데 빠지고 여기를 이제 엔비디아가 대신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발표가 됐고 11월 8일부터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되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11월 8일부터요. 네, 8일부터 이제 다우에 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이죠. 그러네요. 예, 금요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게 되고. 근데 지금 현재 그 다우 지수에는 많은 산업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술주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은 애플,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번에 들어갔고 다만 좀 이게 좀 그 과거부터 다우 지수에 편입되면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왜 그래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이 지수에 비해서 다우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2~3% 정도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걸 뭐 다우의 저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네. 다우 지수에 들어갔다는 것도 상징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만큼 고성장을 그동안 했던 거고. 네. 다만 이제 그거에 걸맞는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근데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덩치가 큰데 더 성장하기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둔화 우려로 좀 다우지수 편입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성장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눈높이를 과연 맞춰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주가를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살펴볼게요. 네. 금투세 폐지 결론에 이제 네네. 주식 시장이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2,588.97포인트에 끝났는데 네. 46.61포인트나 올라서 1.83% 급등했고 네. 코스닥은 750.08포인트 그래서 25.0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무려 상승률이 3.43% 네. 거의 폭등세를 좀 오늘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그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발언을 한 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좀 호전이 돼가지고 주가 급등을 하기 좀 시작을 했고 특히 바이오 기업들하고요, 네. 이 배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일단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억누르던 하나의 큰 악재 중에 하나죠. 이 금투세는 일단은 폐지 쪽으로 좀 결론이 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확정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은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400원 오른 58,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납품 이번에 진짜 이제
현실로 금방 다가올까요? 네,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신문사에서 나왔던 이제 보도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5세대 HBM3 8단 요걸 하이닉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제품을 이제 실제 실적 발표회에서 이걸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일단 4분기 중에 아마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를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품질 검사는 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HBM 매출 전체 중에서 네. 5세대 이번에 HBM3 요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 삼성전자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HBM 전체 중에 요 엔비디아에 들어갈 어쨌든 요 제품 비중이 일단은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는 한 10% 초중반 정도 매출이 된다. 근데 아직 공급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4분기에 50%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 같다. 그 얘기 뭐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엔비디아에 안 전혀 근거 없이 들어가고는- 그런 얘기가 네. 나오겠습니까? 근데 네. 엔비디아에 공급을 안 하면은 이 정도 비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4분기면은 이제 이번 지금요, 분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투자들도 신문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4분기에 이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했던 이제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를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몇 단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12단은 이제 8단까지 나왔고 네. 12단을 이번 4분기에 하이닉스가 양산 들어가요. 단이 높아질수록 고사양인 거죠. 굉장히 어렵죠. 네. 이게 단이 높아도요. 8단과 12단이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12단은 훨씬 얇게 얇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게 기술력이군요. 그리고 네. HBM4가 내년에 나오는데 아. 그건 16단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점점- 엄청난 속도에다 저장이 네. 가능한 근데 거잖아요. 오늘 이제 아까 물어보셔서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네. SK가 지금 AI 서밋을 열고 있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젠스낭 CEO가 그걸 요청을 했대요. HBM4 6개월 좀 빨리 달라고.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네. 근데 그걸 보면 그만큼 좀 HBM이 좀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걸 네.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한국의 그 우리나라 그 10월에 수출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얘기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그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건 맞는데요. 일평균 이제 영업일수가 다르니까 일평균으로 따지면 26.1억 달러 그래서 역성장했어요. 좀 네, 네. 아쉽게 좀 안 좋게 끝났고 마이너스 0.2%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한 40% 성장을 했고 컴퓨터가 54.2, 헬스케어가 이제 18.5%로 성장을 했는데 네. 다만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 성장이 너무 특정 품목에 아직도 좀 집중되는 게 네.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중국이 10.9% 증가하면서 네. 중국이 좀 돌아온 게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일단 수출 둔화가 좀 시작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둔화, 그러니까 역성장이라기보다는요 수출 증가율이 조금씩 이제 약간씩 좀 꺾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모드에 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11월과 12월이 네. 미국과 유럽의 또 최대 쇼핑 시즌 맞네요. 돌아오죠. 블랙 네. 프라이데이. 네. 그 성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성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11월, 12월에 쇼핑 시즌에 얼마나 우리 한국의 수출이 좀 잘 되는지가 네. 일단 또 단기적으로 한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있습니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노조 파업도 있었고 허리케인도 있었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수출이 좀 둔화돼서 네. 수출 둔화가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미국이 네. 이번에 3.4%밖에 증가를 못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근데 일회성인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일단 11월, 12월에 소비 시즌에 네. 성적표를 일단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좀 사실 약간 묻히긴 했지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가 오늘 이제 상장이 이게 되고 상장했죠, 맞아요.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제 8일까지 열리는데 네. 아마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8일경에 대규모 부양책 발표하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고 네. 내일은 뭐 아시지만 미국의 대선이 드디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11월 6일은 이제 백종원 씨의 그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상당히 또 흥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겠고요. 11월 7일은 FMC에서 이제 금리 결정 하게 되고
그다음 11월 8일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토요일 날은 네.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근데 결국 이번 주에 제일 핵심은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보니까 아주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치. 엎치락뒤치락해서 누가 이길지는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 걸로 지금 0.25% 인하가 예상. 거의 99% 확률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